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정확히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국회 안에 요원이 안 들어간 상태여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은 헬기에 소총용, 권총용 실탄을 실어 갔다고 했는데요.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것 아닌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날엔 충분히 더 끔찍한 일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5년 영주시의 도시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한창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6차 변론기일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너무나 좀 명백한 어떤 상황, 그거를 우리가 전 국민이 이제 생중계로 지켜봤고 군인들이 투입된 것도 다 지켜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지금 변호사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 물론 그 의뢰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건 물론 맞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유죄가 확실한 그런 범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봐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인 측에서 봐도 이거는 명백한 유죄다라는 그런 범죄가 있을 때 그걸 또 변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 피고인 입장에서. 네. 이럴 때 심적 갈등, 내적 그 어떤 혼란스러움 이게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들 아마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봐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내적 심리 상태는 저도 물론 모르지만은 예. 지금 어떤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면은 그래도 어떤 절차적인 문제의 지적이라든지 법리적인 문제의 지적에 있어서는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설사 변호인이 본 어떤 피고인이나 의뢰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건 유죄다 내지 어떤 아니다라고 들었어도 그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그런 저쪽의 그 청구인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변호사의 윤리에 부합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전 국민의 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수많은 병력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했고 그렇죠.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게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변호인 측에서. 그거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참 저도 좀 너무 억지 변호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변호인들이 일단 변호할 때 그 예를 들어 70이 맞다고 생각할 때도 80, 90, 100이 맞다고 주장을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하죠. 그런 우리가. 측면도 예.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네. 그래서 사실 뭐 변호를 양쪽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뭐 나름 다 경력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뭐 아닙니다. 이런 말씀드리기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조심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민한 지금 문제이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 뭐 거의 최고의 변호사들 양측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봐야죠. 네네. 그런데도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변호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서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법이란 게 반드시 클리어하게 1, 2 이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거 봐도 최고의 법관들로 구성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대4로 의견이 나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어떤 부분이라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경우는 그렇게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고드는 그게 네. 이제 변호인의 실력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제가 잘 알겠습니다. 파고 들어봐야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준비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의 그 수감 생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자세히 좀 알려주셨는데 네. 이어서 향후 관련 절차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그 핵심만 빨리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구속 적부심이다, 보석이다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요. 예,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뭐냐면은 이미 발부된 구속 영장의 당부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뭐 비슷하게는 1심 판결이 났을 때 항소해서 이거 아닌지 맞는지 헤아려 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기소 전에 이용되는 제도고요. 한편 보석은 기소된 후에 담당 재판부의 피고인의 석방을 요청드리는 제도입니다. 그 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이란 게 있고 보석이란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비슷한 건데 난 이거 네. 꺼내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은 기소 전에 이용하는 제도. 그렇죠. 보석은 기소 후에 이용하는 제도다. 이 정도 네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걸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요. 아하. 다만 보석의 경우에는 좀 더 조건을 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주거지 제한이라든지 위치 추적기를 뭐 해라든지 피해자 접근 금지, 관련자 접근 금지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걸 수가 있다는 점이 보석에 있어서 좀 더 재량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기소가 된 후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많이 둘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법관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제도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보석도 청구하지 않았고 현재 청구한 것은 구속의 취소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청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구속 취소 청구는 구속 적부심 내지 보석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한 제도이고 보석은 그 다음 조항인 형사소송법 94조에 의한 제도인데요. 예. 법적 근거가 아예 다르고요. 이게 구속 취소란 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돼 있고요. 예. 보석도 뭐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좀 비슷한데요. 예. 사실 보석 청구는 실무상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구속 취소 청구는 잘 하지 않는 실정인데요. 구속 취소 청구는 잘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차이는 보석은 주거지 제한이나 보증금 등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어서 조금 애매해도 이런 조건을 많이 붙여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웬만하면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단 변호인들이 그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구속 취소는 가능성도 많이 낮을 것도 같고. 보석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데요. 보석은 조금 더 이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까 넌 여기 뭐 집에서 나가지 마 이런 조건 붙이면서 풀어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보석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은 비교적 조속하게 신문을 하여 결론을 낸다는 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7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고 이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보면은 빠른 결론을 냄과 동시에 기존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이 아니라 구속 취소에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석에 대해서 갑자기 좀 의문이 드는 게 네네. 그 보석금 있잖아요. 네네. 돈을 맡기고 이제 보석 네. 에서 풀려나는 건데
그 보석금은 그 피고인의 어떤 그 경제 상태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나요 혹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석금 많이 내야 되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라든지 재산 아니면 상태. 범죄 경중 범죄 이 경중. 보증금을 내는 이유가 이걸 내놓으면 도망을 안 갈 거라고 보증을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예를 보면 막 100만 달러 이렇게 때리거든요. 100만 달러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때리고 예. 그래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재산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뭐 예. 100억대 부자다 그러면은 뭐 얼마까지 보통 합니까? 사실 보신 것 중에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해본 사건 중에는 5천을 현금으로 내라라고 5천만 원. 예 보통 보증금은 예.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험 증권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낸 사례가 이제 5천만 원 캐시로 내라 이래서 5천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검찰청 가서 납부하고 풀려난 적도 있었어요. 그거 현금 가져가서 낸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던 것 같은데. 자동이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찰청에서 이렇게 현금 찾아서 그 은행 기계 다 세우고. 딱 세가지고 내는 그 기계 고장나서 손으로 세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5천만 원 정도 내는 정도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속 적부심, 보석, 구속의 취소 청구 이렇게 네. 오늘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일 말씀.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사실 저는 그 사실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방송에서요. 예. 그런데 잠깐 우려된 점이 있어서요. 현재 탄핵 심판에서 신속한 심리에 중점을 둔 나머지 좀 충실한 심리나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점점 더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이제 변론기를 정해서 증인신문을 하루 종일 합니다. 예. 그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재판 같으면은 그렇게 진행한 경우도 사례가 있습니다. 어허. 일주일에 2번씩 해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뭐 선거재판이 대표적 예입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선거재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상태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또 동시에 형사재판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 상태에서는 또 방어권 보장이 또 힘든 그렇습니다. 게 사실이고. 예. 사실 이제 이 그런 점 때문에 또한 형사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데 더더욱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복잡 다단한 사실관계는 현재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기를 진행한다는 게 무리한다는 지적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리가 있다. 너무 빨리 진행한다. 속전속결로. 그렇죠. 재판의 이념 신속도 있지만 예. 적정이란 이념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네, 그런 그런 걸 주장이 보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봤는데 또 한쪽 주장에서는 이게 다른 심판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맞습니다.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이번에 그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좀 명백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어떤 다툼의 소지가 좀 적지 않냐. 그래서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전 대통령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90여일 정도 걸렸다. 그렇습니다. 이건 빠른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양쪽 주장이 좀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네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조금 부적절히 빠르지 않나 이런 입장에 있는데요. 예. 이 더욱이 이제 증인신문 하는 걸 보면은 예. 증인을 신청한 자가 하는 신문 주신문이랍니다. 그거 주신문. 30분 그리고 예. 반대 측에서 하는 신문 30분 그리고 다시 재주신문 하는 걸 15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계엄 선포 등 복잡성이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증인신문을 제한해버리고 그리고 제주신문 다음에 재반박신문을 또 허용을 해주거든요.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예. 근데 이걸 아예 막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저는 우려를 합니다. 예. 뭔가 충분히 얘기 안 해놓고 다퉈본 다음에 해줘야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 하는 게 맞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담당 변호인 중에는 그 증인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질질 끄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신문도 못 해봤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맞아요, 못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팩트고요. 예. 그리고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본인 신문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예. 김용현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인영,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진우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신문을 허용했다가 그저께 있었던 홍장원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또 막아놨어요. 그렇습니다. 본인 신문 못하게. 이렇게 이 기준이 과연 뭔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재판 같으면 이런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아예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서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너무 이렇게 절차권 보장이나 이런 점에서 너무 빨리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죠. 그래서 신속이라는 이념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적정이라는 이념이 오히려 좀 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저는 입장을 점점 가지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은 이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수해 방송이나 기금원을 통해서 말해왔지만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너무나도 빠른 진행 그리고 일부 이상한 진행을 보면은 대통령의 방어권, 적정한 진실 및 법리 발견을 통한 결론이라는 이념을 좀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 있다. 이게 충분히 방어 기회를 줘야 나중에 결론이 나도 헌법재판은 단심제거든요.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사실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충분히 들어줬다고 했을 때에 좌든 우든 결연이 났을 때에 어느 측이든 그래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지 이렇게 돼서 후폭풍이 덜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주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늦어져도 두 달이 늦어져도 그거보다 그게 좀 오히려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뭐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든지 뭐 내란을 뭐 옹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봤을 때 어떤 절차적인 어떤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지적해 주시는 거고. 오늘 아주 충분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탄핵 심판 계속되고 앞으로 뭐 형사 재판도 계속될 테니까 그런 시적절한 소재로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을 전해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정론 직필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팍팍.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대구 건축과 가구박람회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이동식 주택, 인테리어 가구, 종합가구, 차, 공예 등 건축과 가구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시가 2025년 올해 도시설계 대상 심사위원 대상에 선정되고 2024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주시의 올해 도시정책, 영주시 도시과 권기혁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기혁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영주시가 아주 상을 많이 받았네요. 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올해 도시설계 대상에 2년 연속 선정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2024년에는 열악한 환경의 삼각지 마을을 명소로 거듭나게 한 사례로 도시설계 대상에서 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예. 2025년에는 비법정 계획인 도시건축 마스터 플랜을 활용하여 현재 영주 도심을 살리는 사례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저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전화기 네. 조금만 좀 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해 주시죠. 네, 이는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간 전문가 제도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예. 이 제도는 도시 전반을 총괄하는 도시 건축 관리단장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 기획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건축가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들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시 공간을 조성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민간 전문가 제도. 이게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안동 MBC 뉴스에 나왔던 제 기억이 납니다. 네. 영주시에서는 민간 전문가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4년도에는 약 1,4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예. 노인종합복지관과 영주 실내 수영장 등 여러 공공건축물이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면서 영주시가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현재 영주시는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는 중소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2의 도시건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주요 거점의 기능을 연계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영주시는 2024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말씀 좀 전에 드렸는데 어떤 실적을 구체적으로 냈습니까? 네. 영주시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평가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데요. 예.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자본 투자 유치와 국비 지원 집행 실적,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예. 영주시에서는 스포츠 컴플렉스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폐산업시설 활용, 지역 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일주 보행길 조성 사업 등의 주요 사업에서 집행 실적을 66% 이상 달성하였으며 79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둬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이번 우수상 수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들과 영주 시민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민간 자본 유치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자, 올해 계획을 좀 여쭤보겠는데 원당천 산책로 그리고 국가유산인 소수서원 야간 경관 개선 공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시는 작년도 영주시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주시 전역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7개 야간 경관 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관광형 명소인 소수서원과 생활형 명소인 원당천 산책로 일원의 야간 경관 개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당천 산책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수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환경에 사고 위험이 높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의견이 높았습니다. 예. 상반기 내에 조암교와 장방교를 잇는 1km 양안에 수목등과 고보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국가유산인 소수서원에도 야행 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수서원 매표소에서 소수박물관까지 수목과 어우러는 따뜻한 빛 연출을 통한 산책길 조성 및 야간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영주시의 국가유산인 소수서원의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소수서원 야행을 통해 소수서원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네, 원당천 산책로와 또 소수서원 야간 경관 개선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두 명소가 아주 밤에도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주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주동의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문화의 거리는 일명 영주에서는 명동거리라고 불리는 영주동 일원의 거리로 원도심의 상징이자 많은 영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영주 상권의 대표 장소입니다. 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2009년에 조성되었지만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뿐만 아니라 거리 자체도 가흥동 택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 및 상권 이동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의 거리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예. 네, 작년 한 해 동안 주민들과 문화의 거리 상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시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솔부에서 영주농역까지 1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2028년까지는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차량과 보행자의 공존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서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1억 4천만 원 확보했고 올해도 또 5천만 원 받아서 또 새로운 또 도시 조성에 힘을 얻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6번 질문 있죠. 그 또 다른 영주시 도시 계획 이건 다음 기회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7번 질문을 좀 가겠습니다. 가흥 신도시 여기 좀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 가흥 신도시에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영주 시가지 가운데서 가흥 신도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유동 인구 또한 많은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LH에서 824호 규모의 아파트가 새롭게 건립될 예정으로 정주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영주시에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결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2022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이 가능한 세무서 사거리에서 가흥동 한절마 구간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결도로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집중된 교통 분산으로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영주시청의 여러 역할 가운데 도시과는 도시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도로나 건물을 배치하는 기술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사업 등을 수립하는 역할로서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도시재생 선도 도시,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모범도시의 명성을 이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자부심을 갖고 도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주시의 시정 목표이자 슬로건인 선비 품격 도약하는 영주처럼 전통을 품은 도시의 장점을 살리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권기혁 도시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틀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때 네.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한국은행 얘기도 나오고 뭐 서울시내 CCTV 뭐 특전사가 그걸 오래전부터 확인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내용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간략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회 경고성으로 이 계엄을 한 거지 이것이 오랫동안 뭐 준비되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 요청을 서울시로부터 해서 받아보니 특전사가 작년 1월 17일 날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그 스마트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고 1년 전에요? 이미 네네. 1년 전에? 24년 1월에? 1월 18일부터는 서울시 CCTV를 들여다본 거예요. 예. 그리고 계엄을 하던 그 당일날 한 6시간 동안은 한 500여 차례 접속을 했고요. 주로 이게 저희가 영상이 보관 기간이 1년이어서 제가 급하게 요청하느라고 1월, 2월 2달치만 요청을 했는데 이후에 추가로 나오는 자료를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특전사는 서울시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이거든요. 서울시는 수방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수방사에서는 업무 협약을 했고 그래서 이 CCTV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는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CCTV에 접속을 해서 이것을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것이 이게 계엄을 일찍부터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 의혹 중에 증거 중에 하나군요. 네네. 이게 1년 전부터 이미 준비했다 계엄을. 그렇죠. 거기다가 7월 달에는 정부기관 한 20곳에 이 건물의 세부 설계도를 요청을 했어요. 설계 도면을.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었던 거죠. 한국은행도 있었고. 예, 그런데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지난 12월 달에 들어가겠다라고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서 그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으니 그 들어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6명에서 폭발물 처리반까지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여기 한국은행에 들어가겠다고 한 건 공수여단이었거든요. 특전사가 공수여단이 공수여단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슬그머니 이 계획을 취소하기는 했는데 한국은행 강남본부는요. 국내 금융거래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도 12월 23일 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행위였던 거죠. 중앙전파관리소는 여기가 셧다운이 되면 모든 방송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파가
송출되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엄 계획이 그냥 국회에 단순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모든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증거를 또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찾아내신 거고. 제가 그때 계엄이 12월 3일이 화요일 맞죠? 화요일 밤에.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계엄 다음 날 특집 방송을 했군요. 임미애 의원 연결해서.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계엄 다음 날은 분명히 우리가 대화 나눈 게 아니 무슨 계엄을 이렇게 그렇죠. 어리숙하게 했냐? 무슨 준비도 없이 뭐 이렇게 했냐고 맞습니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년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그런 증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때도 예. 아니 이렇게 계엄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 예, 너무 허술하게? 이게 저희가 당황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윤석열의 그 공소장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준비된 거였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공소장이 뭐 101페이지인가 된다면서요, 그거? 네, 101페이지인가 그래요. 보기도 힘드시겠네요. 예.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그저께 이제 5차 헌재 변론이 있었고 네. 오늘 이제 6차가 있었는데 5차부터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들 마음에 또 불을 지핀 발언을 또 했는데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지난번에 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라는 그 발언에 이은 아주 큰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예, 이게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이라는 게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당신들이 지금 쫓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난리를 하는 게 다 의미 없는 헛짓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 일 없었으니 계엄은 문제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치면 살인 미수범은 살인을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왜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실패한 계엄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계엄 선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 헌법기관 해산시키려 한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건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이게 이 대통령의 이 헌법 인식 수준이 굉장히 천박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죠. 이런 말을 접할 때마다 정말 저렇게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명확한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너무 이상한 발언을 해서 조금 전에 그 안영진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명확한 사실마저도 변호인 측은 그 피고인을 위해서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될 때 내적 갈등 없냐 물어봤는데 참. 그 변호인들도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 다 중계방송 지켜봤기 때문에 뭐가 사실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렇고. 변호인들도 힘이 들겠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에 힘이 들면 그거 변호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최소한의 방어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모든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은 계속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발언이 모두 다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생중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헌재 심판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장단에 지금 변호인단은 들러리를 서고 있는 건데 저는 직업적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 내적 갈등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봤어요. 아까 안영진 변호사한테
직업적 그 양심에 좀 반해서 네.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는데 교육받을 때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예.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6차 변론이 있었는데 오늘 네. 또 관심이 많이 갔던 게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어요. 국회의원이 네, 맞다. 예, 당시에는 우리 요원은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끌어낼 요원이 없다. 당연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걸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혹시 이 6차 변론 좀 지켜보셨나요? 이 내용을? 저도 뜨문뜨문 봤어요. 다 본 건 아니고 예, 예. 일단 곽종근 그 전 사령관 증언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예, 발언하는 거 하고 그걸 좀 봤는데 일단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하고요. 이진호 전 사령관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답변을 안 하잖아요. 예, 뭐 요원을 빼내라 지시했다는 그런 해명에 대해서 뭐 그 맞장구 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그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그런 지시 없었다. 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 자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헌재 김형두 재판관인가? 예. 그분이 보수 성향의 예, 스피커로 그 이광희 부단장 등이 스피커로 이거 끌어내라라는 얘기가 이 목소리가 바깥으로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냐 그랬더니 그걸 자기가 들은 건지 아니면 언론에 요즘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서 언론을 보고 자기가 기억에 착오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다가 검찰 조서 내용에 들었다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기억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예, 5차 변론 그리고 오늘 6차 변론에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정영식 재판관 저는 아주 눈여겨 좀 봤던 게 뭐냐면 지난 5차에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메모를 적은 거잖아요. 그걸 꼬투리를 잡는데 이거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를 했지 않냐. 근데 국정원에서 무슨 검거를 하냐. 이거를 좀 꼬투리를 잡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검거 지원 요청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저는 이상했어요. 헌법재판관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여러 번 물어볼 질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곽종근 사령관에게 오늘 또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꼬투리 잡는 요점에서 좀 벗어난 그런 집요한 질문을 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이제 원래 보수 성향에다가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바로 직전에 박선영 전 의원을 그 처형이죠.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 위원장이 임명하고 탄핵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의혹의 눈길로 봤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5차, 6차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좀 이상하게 좀 들렸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홍장원 차장은 자기가 보려고 한 메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거 지원 요청으로 쓰든 검거 요청으로 쓰든 그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고를 때 이거는 검거 지원 요청이었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왜 그걸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따지니까 결국 홍장원 차장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지 메모 그거 잘못한 건 뭐 제 실수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가요? 맞아요. 네.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이러든가.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별것 아닌 거 논점의 핵심을 벗어난 질문을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당신들의 기억력도 신뢰할 수 없고 당신들이 메모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데 반면에 지금 국힘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조배숙 의원인가요? 헌법재판관 저것도 헌법재판소 저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우왕좌왕 쏠려다니고 있는 것도 굉장히 괴탄스러운 일이고 저는 뭐 질문이 그렇게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심리가 끝난 다음에 결과는 합리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법관의 양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눈길이 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이제 곽종근, 홍장원이잖아요. 2명에 대해서 네. 이 2사람이 곽종근, 홍장원이 지금 탄핵 내란 공작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또 일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점도 참 눈에 띄었고 좀 우스웠어요. 어쨌든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지금 민주당 내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반명 인사들, 뭐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등등 해서 이 비명계 인사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발언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저는 발언 시점과 내용이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내용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 권장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대표의 그런 입장 표현이 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뭐 적절한 대응이었다 보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지금 대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내 분위기여서. 그런데 결국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대선 얘기를 꺼내주는 거죠, 뭐.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 내지 않으면, 좀 세게 내지 않으면 누가 돌아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선거법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을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지독한 검찰로부터의 탄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의 사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것이 윤석열이 만들어낸 혐의이고 만들어낸 재판의 결과인데 오히려 그렇게 치면 윤석열이 싸움을 만드는 건데 그로 인한 피해자인데 저희가 이것을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이 싸움에서 오히려 이재명의 무고함이나 이 리더십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